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48페이지의 이중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각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이중매매 하나 가지고 독립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은 반사회적 범위 한 가지 유형으로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했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재수없게 땅값이 갑자기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갑이 고민되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1억 주고 넘겨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한테 또다시 3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죠. 아무튼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것을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라고 하고요. 이중매매,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과 병 모두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 둘 중에 소유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에게, 선등기자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계약법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일단 결론만 보시라고요. 자,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여전히 뭐예요? 유효한 상태인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해주고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 준 것은 이건 뭐예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 연 5%예요. 그래서 1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요. 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갑이 만약에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죠? 2억을 벌 수 있었으니까 2억은 손해배상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3억을 받더라도 을에게 다 줘야 돼요. 특히 1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갑은 이렇게 민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냐 유효냐는 결국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이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유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것이 항상 유효인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이것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냐면요.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한 경우예요. 따라서 원칙적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무엇을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은 이미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그죠? 그러면 갑이 스스로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을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제1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대의해야 되고 직접 못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 초반에 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외우자고요. 을은 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뭐 받지 못하냐고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 이중 매매와 뭐가 나오냐면 유사한 법률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을 기준으로 하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니까 뭘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요 이중매매만 하나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요 두 가지도 솔직히 우리가 나중에 그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뭐죠? 그냥 외우시자고요. 그죠?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두 가지면 첫째,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팔아먹은 경우에는 이때는 선악 불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자, 첫째,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뭘 했다고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일단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자장은 취득시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서요.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은 경우에 판례가 나와 있죠.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 신탁이 뭔지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제3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해당 부분 또 볼 거예요.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보시면 이중 매매인데 사례가 지금 수업 시간 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조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갑을병이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어차피 그 갑을병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사료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징은 병이 어떠냐면 잘 아는 병이죠. 그죠? 잘 아는.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잘 자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꼬시는 거예요. 그죠? 잘 알든 덜 알든 뭐 하는 거예요? 아는 병입니다. 그러면 유의 거죠. 따라서 병이 악이더라도 병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지문 보시면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이게 뭐 답이에요. 1번이 답이죠. 알면 쉬운 거예요. 2번 볼까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을 이미 을에게 이전했으므로 X죠. 을은 이전 등기를 안 받았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병이 갑의 제2매매 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으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약 자유 및 자유 경쟁의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 사실에 대하여 악인 이상 갑과 매매 계약 합의는 반사적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X죠. 악이라도 뭐예요? 유효합니다.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극 가담해야 되죠. 5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은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 X죠.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인 이유로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 해가지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고 있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주 잘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104조가 나와 있죠. 제가 104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조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고 하는데 교재 의 나와 있는데 의에서 기억할 것은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 한 가지 예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대단히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을 텐데 그중에 특수한 예가 뭐라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104조를 좀 분석해 보는데 첫째,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궁박, 심표죠.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104조 후반에 뭐라 나와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냐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라고 백사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거 제가 특별히 쓴 것이 아니라 백사조를 다시 한번 쓴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돼요. 일단 궁박이 뭐냐? 급박한 공궁이다. 급박한 공궁이란 말도 어렵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한 것으로 보냐면 궁박한 것으로 봐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는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은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법에는 없지만. 그럼 무슨 말이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되고, 경솔은 그냥 경솔이고 설명드릴 게 없고 무경험인데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 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법대를 나왔고 민법을 전공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골에 장에 가서 토끼를 파는데 토끼가 아주 이뻐 보여요. 그래서 토끼를 한 마리 샀어요. 저는 토끼를 처음 사봤네요. 그러면 무경험이냐 이런 얘기죠. 물론 특정 거래, 토끼를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예요? 경험 부족이 맞죠. 그렇지만 무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무경험이냐 유경험이냐 따지는 것은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무경험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구별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해요.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은 입증하기 쉬워요. 근데 주관적 요건이 입증하기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은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띨띨하다는 사실을 주관적 요건을 스스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증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잘 나오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 했어요. 그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뭐가 있어요? 계약도 법률행위고 단독행위에도 법률행위죠.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법원이 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형식적 요건이고요. 실질적 요건은 이유는 만약에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백사조를 적용해 버리면 실제로 경매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다 무효가 되죠.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안 갚는다고 이 그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명백히 저는 뭐요? 어렵죠. 궁박한 상태죠.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제값이라 받아주냔 말이죠. 헐값을 팔잖아요. 그럼 또 뭣도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어 버려요. 그러면 이 경매가 공교롭게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사조를 적용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기에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사조는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폭리라는 이유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3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개념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 폭리일 수밖에 없는 계약이니까 폭리라는 이유로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본질이니까.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제외되지 않는다. 증여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되지 않습니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효과입니다. 무효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으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나쁜 놈 입장에서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예요. 당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건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요. 또 무효 불공정한 법률은 나쁜 짓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전환이 뭔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52페이지에 입증 책임, 효과, 그 다음에 우측에 적용 범위가 나오고 지금 제가 뭐까지 다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올해 시험 문제죠. 1번.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나쁜 짓이니까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경설, 무경험 세 가지가 모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다. 왜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가액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X예요. 전환은 인정이 돼요. 4번. 궁박은 경제적 궁방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그 어렵게 된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4번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5번을 설명 안 드렸네요. 자,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는 그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궁박한지 안 한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방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인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3번.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뒤에서 할 거지만 어떤 법률행위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실제로는 5억짜리예요. 근데 3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얼마예요? 3억에.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뭘 이용했냐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을이 그것을 뭐 했어요? 이용했고 객관적으로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좋아 3억으로 무효라면 얼마에 팔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리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3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3억 매매 계약이 뭐로 바뀌어서요? 5억의 매매 계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뒤에 나오는 법률의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